세리나 그녀는 잠시 말없이 도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눈빛에는 원망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온 시간이 만들어낸 조용한 단연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설마 저 아이들, 도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날 버린 그날 나는 이 아이들 안고 살아냈어. 그 말에 도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왜 사라졌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정말 미안했어. 세리나 고개를 떨구며 사과하는 그에게 세리는 조용히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우린 그날 끝났어. 나는 아이들만 보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바람을 피운 남자. 4년 뒤 전처와 세상 동의를 마주한 그날,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서울 강남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 장도혁 대표는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들과 인사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우 대표님 덕분에 또 시청률 나왔습니다. 다음 회차도 부탁드릴게요. PD가 농담처럼 말하자 도혁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다. 우리 제품 좋으니까 잘 소개된 거죠. 그는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건강생활 가전 브랜드 휴모나의 창립자이자 CEO인 그는 프리미엄 온유얼 제품으로 시장을 평정했고 수면 보조기기와 공기청정기까지 어른증을 겨냥한 정직한 품질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업만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능과 교양 방송에도 자주 얼굴을 드러내며 가족 중심형 CEO 생활 밀착형 천재의 어른이 미코스는 브랜드의 얼굴로 불렸습니다. 그렇게 밝고 유능한 도혁에게는 언제나 말없는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문세린 씨였습니다. 세린은 원래 현대무용수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몸 하나로 이야기를 그려내던 그녀는 결혼 후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관객을 마주하던 날들은 이제 과거 속 앨범 속 사진 일뿐이었고 지금은 도혁의 일정에 따라 아침을 준비하고 약속 없는 밤엔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가 보아도 단정했고 와 했습니다. 집 안에서도 흐트러진 긴 머리를 단정히 말아 올렸고 말을 아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도혁도 말했습니다. 세린이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 같아.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리 지킬 줄 아는 사람. 둘의 결혼은 언뜻 보기에 조용했고 단단했습니다. 결혼 초반엔 도혁이 창업에 몰두하느라 하루 종일 야근을 했고 세린은 혼자 끼니를 떼고 혼자 시간을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도혁에게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씨앗을 뿌리는 중이잖아요. 언젠간 함께 거둘 수 있겠죠. 지인들이 걱정스럽게 묻거나 안쓰럽다는 눈빛을 보일 때면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혁의 회사는 국내 프리미엄 시장 1위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까지 성공했으며 그가 출연한 홈쇼핑 방송은 매번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SNS에는 그와 가족의 훈훈한 사진이 올라왔고 방송국엔 가족 중심 CEO로 섭외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따뜻한 이미지의 중심에 있던 세린은 무대가 아닌 거실 창문 틈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혁이 자기 분야에서 빛나는 걸 진심으로 응원했고 때론 밤 늦게 들어온 도혁이 피곤한 얼굴로 내일도 촬영이라서 라고 중얼거리면 잠든 척하며 입을 덮어주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6년. 문세린 씨는 요즘 들어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조금 더 오래 서 계셨습니다. 볼에 은근히 들어온 곡선이며 배 위에 느껴지는 작은 무게 변화가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지만 가슴속엔 알 수 없는 기대와 두려움이 차올랐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연 임신으로 이렇게 되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세상둥이입니다. 그 순간 세린 씨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깜빡이기만 했습니다. 아기 심장 소리가 기계음을 타고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 입고지는 생명의 언어처럼 들려왔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장도혁 씨는 요즘 부쩍 바빠지셨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건 물론이고 아침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부터 간 아선 표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피곤함도 있었지만 어딘가 설렘 비슷한 것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린 씨는 그 감정을 알아채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일이 많고 바쁘다고 자신도 감정을 숨기고 있을 거라며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 무렵 도혁 씨는 회사 디자인실에 새로 합류한 한 여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디자인실에 젊고 똘난 친구가 들어왔어. 이름이 유리나라고 감각이 참 좋아. 그는 칭찬처럼 담담하게 말했지만 말끝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유리나 씨는 28세의 젊은 디자이너였습니다. 유학파 출신의 브랜드 감각도 뛰어난 인재였고 업무에 있어서도 주도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도혁 씨는 그녀와의 대화에서 오랜만에 새로운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요즘 디자인 트렌드는 감성보다 솔직함이에요. 온열기기도 이제는 따뜻함을 감성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거침없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도혁 씨는 처음엔 그런 자신감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말투와 눈빛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유리나 씨와 커피를 마시게 되고 회사 야근이 아닌 야간 회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어. 아마 늦을 거야. 출장이 생겨서 이틀은 지방에서 머물 것 같아. 그런 말들이 부쩍 많아졌고 그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세린 씨는 그런 남편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는 자꾸만 불안이 잘 안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도혁 씨의 셔츠 주머니에서 낯선 여성용 립글로스를 발견하셨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는 자신이 쓰는 것과는 전혀 달랐고 향도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 가운데에서 쿵하고 내려앉는 감각이 있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서랍 안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병원 예약 문자 알림을 보며 생각하셨습니다. 세상 동의해요. 이 말 나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말문이 막힌 건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더 이상 자신과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세린 씨는 이미 눈빛과 발걸음에서 느끼고 계셨던 것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도혁 씨의 눈빛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따뜻한 대신 말초적인 행미가 그의 표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더 이상 세린 씨가 아니었습니다. 유리나 씨는 이미 그의 일상 안쪽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저녁 식사였고 그 다음에 출장 중의 호텔 라운지였으며 그 후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관계는 은밀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유리나 씨는 도혁 씨의 귀에 은근히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요즘 더 피곤해 보여요. 아마 원인을 바꾸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세린 씨를 떠올리게 만드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너무 암전한 여자들은 늘 집에만 있고 대표님처럼 역동적인 분은 그게 숨막히실 텐데요. 도혁 씨는 처음엔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 번을 듣다 보면 마치 그게 진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리나 씨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세린이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요즘 왜 그리 조용한지 모르겠어. 그 말에 유리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조용한 게 아니잖아요. 감정은 살아 있어야죠. 뛰고 흔들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 말은 도혁 씨의 마음속에 이상한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불씨가 커져 이혼이라는 단어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비서실장 화상우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서 처리나 일정 관리 중에서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장님의 셔츠에 묻어있던 익숙지 않은 향수 냄새, 야근이라고 남았던 날에 퇴근 기록이 없는 회사 출입 로그, 사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날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적인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오랫동안 옆에서 모신 입장에서 진심으로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모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뒤에서 다 감당해 오신 거 아시죠? 말로 표현 안 해도 늘 옆에 계셨던 분입니다. 도혁 씨는 그 말을 피식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 실장님, 나도 이제 좀 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서로 안 맞으면 놓아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하상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내려앉은 도혁 씨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혁 씨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종이 2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펜 촉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국 잉크는 그의 이름 위에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세린 씨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걸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도혁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 말엔 미안함도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는 단지 정리라는 차가운 결론만 남긴 겁니다. 세린 씨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이혼 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실물이 꺼진 후에도 그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감정은 너무 깊어지면 눈물조차 마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혁 씨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집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마지막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도혁 씨의 이름에 상처 하나 남기고 싶지 않아. 원하는 대로 조용히 떠나줄게. 도혁 씨는 이 메모를 보고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늘 하던 대로 사무실로 출근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비서 넘기고 출근길엔 평소처럼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스케줄 앱을 확인하며 회의 준비를 생각하고 습관처럼 미팅 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세린 씨가 떠난 사실은 이상할 게 많지 마음 한쪽에 빈 구멍을 내긴 했지만 그조차도 바쁜 일정에 쫓기다 좀 흐릿해질 거라 여겼던 겁니다. 괜찮다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해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밤 도혁 씨는 문득 세린 씨가 쓰던 책상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정리된 자리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남겨진 물건은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얇은 산모 수첩, 다른 하나는 흑백의 초음파 사진 3장이었습니다. 얇은 필름처럼 빛에 빛나는 그 사진 속에는 또렷하게 자리 잡은 3개의 생명 흔적이 있었습니다. 작고 동그란 형체들이 줄지어 놓인 모습을 도혁 씨는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의 오른쪽 모서리엔 세린 씨가 쓴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구조차 자연 임신 심장 박동 확인. 그는 산모 수첩을 펼쳐들었습니다. 병원 진료기로 까맣게 조심스럽게 메모된 글씨들이 이어졌습니다. 감사 하나로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셋 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하셨다. 도혁 씨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조차 어렵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도혁 씨는 숨을 내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제야 실감한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매일 함께했던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을 살았던 아내가 자신에게 세상 동일하는 기적을 전하고 싶어 하며 그 타이밍을 고민하던 모습이 이제 와서야 또렷하게 그려졌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세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떠났고 도혁 씨에게는 단 한마디 비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혁 씨는 두 손에 그 얇은 수첩을 들고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첩을 덮는 순간마다 가슴에 쏟아지는 건 뒤늦은 회한과 아득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사무실장을 불러 세린 씨가 떠난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지만 사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런 분 놓치신 겁니다. 그분은 다 알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소문 하나 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 언론에 안 나온 것도 다 사모님 덕분입니다. 그날의 도혁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세린 씨가 언론에 말을 했다면 대중의 비난 속에 자신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정리되었을 텐데 그녀는 끝까지 침묵을 택하셨던 겁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에 흙을 뿌리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세린 씨는 스스로 입을 닫고 조용히 사라져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찍은 이 온 도장은 단지 한 사람과의 관계만 끝낸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새 생명의 존재까지 무너뜨리는 사인이라는 다. 그렇게 도혁 씨의 회의실 캘린더 위에는 여는 날과 다른 일정이 남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한 번의 산모 수첩과 세 장의 초음파 사진이 자신이 무너뜨린 소중함의 기록처럼 남아 있었으나 한 달이 흐른 후 도혁은 여전히 TV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조족을 소중히 여기는 CEO, 중장년층을 위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대표라는 말도 여전히 그를 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혁 씨는 안에서부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이런 평판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세린 씨의 침묵이 만든 각자 이미지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리나 씨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세린 씨와의 결혼 생활은 전혀 다른 열정이었고 세린 씨가 보여주지 않았던 정구 공격적인 관심과 유혹은 도혁 씨에게 나선 자극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엔 뜨거웠습니다. 출장 중 잠깐의 호텔 미팅이 길어지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디자인 회의가 반복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저녁 식사, 공유된 택시, 술 한잔 뒤 이어지는 속사정대화. 그 모든 순간이 도혁 씨를 유혹했고 그는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유리나 씨의 눈빛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설렘이었던 말투가 점점 계산이 서기기 시작했고 무심코 지나가는 회사의 기밀 정보나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질문이 늘었습니다. 이 제품 디자인 제가 맡게 되면 해외 파트너 쪽 프레젠테이션도 같이 가는 거죠? 대표님 요즘 방송에서는 왜 저를 한 번도 언급 안 하세요? 같이 있었던 날도 많잖아요. 혹시 저한테 책임지기 싫으신 건 아니죠? 언급 보면 장난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도혁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어깨 너머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 눈은 사랑보단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고 마음보단 입지를 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고 느낀 건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유리나 씨와 함께 호텔 바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녀가 도혁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혁 오빠, 우리 이젠 조금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몰래 만나요? 나 감추고 살기엔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도혁 씨는 처음으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애정 대신 조급함이 가득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진심이 아닌 거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듯 세린 씨의 침묵에 기대 살아온 그날들이 결국은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 거였다는 거예요. 도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야, 오늘은 먼저 일어날게. 그리고 우리 조금 거리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유리나 씨는 말없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엔 어딘가 날카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게 문을 열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혁 씨는 일부러 유리나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알림은 확인만 하고 곧바로 지워버렸고 사무실에서도 그녀가 눈에 띄지 않도록 비서실장 화상우 씨에게 조율을 부탁했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도 바랬습니다. 도혁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리나 씨와 보는 시간이 짧았던 것도 아니었고 세린 씨와 이혼까지 했던 일이 허투를 지나간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뒤흔드는 건 유리나 씨가 아니라 세린 씨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건 자극이었지 옮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던 건 설렘이 아니라 도망칠 수 있는 출구였다는 걸 이제서야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혁 씨는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외부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유리나 씨는 이전과 같은 당당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오히려 무언가 확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갑자기 웬 만남이에요. 바쁘실 텐데. 도혁 씨는 커피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나 씨,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는 최대한 예의와 책임을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리나 씨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료, 그녀의 말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럽던 어조는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녹아내리는 비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가진 자료를 전부 보내드릴까요? 함께 찍은 사진, 메시지, 음성 녹음. 술에 취해 저한테 한 말들까지 다 정리돼 있어요. 혹시 언론사 리스트도 보여드릴까요? 도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리하고 싶으면 먼저 사표 쓰시고 방송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저도 아무 말 안 할게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시겠죠? 그럼 저도 제가 할 일을 해야죠. 그 순간 도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협박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인사한 뒤 뒷모습을 보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장은 요동치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지만 최소한 지금은 그 이상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국민시에요. 사내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이중 생활 아내와 이혼 뒤 벌어진 충격적 내마, 방송 이미지와 다른 사생활, 실망감 커져 기사는 연일 포털 메인을 장식했고 댓글엔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가족적인 척하더니 그 이미지도 전처도 기억했겠지.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봐선 몰라. 도혁 씨의 광고 계약은 줄줄이 끊겼고 방송에서도 그의 출연분은 통편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길던 휴모나의 브랜드 평판도 극락했습니다. 신뢰의 얼굴로 알려졌던 만큼 충격도 컸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실수는 유리나 씨가 아니라 그런 여지를 만들게 된 자신의 판단이었고 무엇보다도 세린 씨를 함부로 떠나보는 그 결정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고 비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장 아픈 순간에도 조용히 물러나 준 사람. 그녀를 잃은 대가는 이제서야 무게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도혁 씨는 무너졌습니다. 생각보다 빨랐고 생각보다 잔혹했습니다.
SNS에 달리던 응원의 댓글은 이내 비난과 실망 조롱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이럴 줄이야. 가족이 전부라는 말 다 거짓말이었네. 얼굴만 번듯했지 속은 똑같은 사람이었네. 그렇게 하루 이틀 도혁 씨의 이름 앞에는 늘 불륜 이중생활 사내 연애 같은 수식어가 따라 붙었습니다. 회사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휴무나 위기설이 업계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사들은 결제를 미루기 시작했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리의 고설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직원들이 더 이상 도혁 씨의 눈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과거엔 환하게 인사하던 얼굴들이 지금은 형식적인 말만 툭 던지고 지나갔습니다. 그 무렵 변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서실장 화상호 씨였습니다. 상호 씨는 과거처럼 도혁 씨의 일정을 정리했고 때론 커피를 직접 사다 놓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 말에 도혁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진짜 사람을 알아봤다는 자책감. 그리고 그런 사람조차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도혁 씨는 상우 씨를 불렀던 술 한 잔 없이 조용한 사무실 한켠에서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린이를 찾아줘. 그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만 부탁할게. 상우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오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상우 씨는 본격적으로 세린 씨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에게 옛 병원 기록에 무용계 선후배들까지 두드렸지만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연락처는 정지되어 있었고 기존의 거주지도 오래전에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정말 떠나신 것 같습니다. 상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휴머는 더 이상 도혁 씨의 브랜드가 아니었어. 지분을 내놓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그는 이제 작은 공방형 개발실에서 일했습니다. 소수의 직원들과 몇 개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름을 검색하는 이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일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낮은 자세로 매일 아침 출근 전 주머니 안에 접어내온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다시 펼쳐보다 가슴에 고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도혁 씨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녀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지만 언젠가 마주칠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그날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봄비가 내린 부산역 바닥은 살짝 젖어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혁 씨는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요즘 들어 한결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제기도에 올라섰고 불밀스러운 일들로부터 멀어졌던 시간들이 그를 조금은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근처에서 잠시 커피 한 잔을 들고 주위를 바라보던 찰나였습니다. 도혁 씨는 무심코 시선을 돌리다가 멀찍이 서 있는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는 아이석과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도혁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트렌치 코트,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눈빛,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문세린,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아이들, 세의 아이는 키가 서로 비슷했고 눈매도 비슷했습니다. 도혁 씨는 무언가를 꿀꺽 삼켰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소리내 웃고 서로를 부르며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은
말이 필요 없는 증거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새해 나, 그녀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도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맞이한 눈빛엔 원망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온 시간이 만들어낸 조용한 단념 같았습니다. 설마 저 아이들, 도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해 인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내 아이는 그 이미 지난 일이야. 우린 그날 끝났어. 나는 아이들만 보며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도혁 씨는 그녀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절실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얼굴은 가끔 볼 수는 없을까? 세린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 역시 수많은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얇은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전화번호 하나만 적힌 단정한 회색 카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갑자기 흥분한 감정을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진심이라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사람들 사이로 고개를 돌려가며 걷다가 계단 아래에서 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의 시선이 도혁 씨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호기심 어린 눈. 하지만 도혁 씨는 그 시선만으로도 자신이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세린 씨와 아이들은 플랫폼 너머로 사라졌고 도혁 씨는 조용히 남겨진 자리에서 명함 하나를 손에 꼭 쥐고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고. 도혁 씨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무작정 감정을 밀어붙이는 건 안 된다는 걸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처절하게 겪고 난 뒤 이번만큼은 조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물었습니다. 세린 씨와 아이들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화상호 실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큰 아이와 둘째는 미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곧 지역에서 어린이 미술전이 열린다고 하더군요. 도혁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행사 일정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줄이 그는 작은 꽃다발과 그림 도구, 세트를 준비해 미술전이 열리는 시민문화회관 강당을 찾았습니다. 행사장은 동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정교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이 전시장 벽을 따라 붙어 있었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혁 씨는 행사장 맨 뒤편 출입문 옆에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 세린 씨가 아이들과 함께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세린 씨는 아이들보다 반 발짝 뒤에 서 있었습니다. 세 아이들 모두 이름표를 목에 걸고 있었고 막내가 중간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무언가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저번에 봤던 그 아저씨다. 부산역에서 세린 씨는 아이를 조용히 안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맞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수도 있을 거야. 그 순간 도혁 씨는 자신이 들켰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무대 옆에 다가서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얘들아. 도혁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그날 부산역에서 너희 봤던 아저씨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는 괜히 뒷걸음질 치며 세린 씨의 옷자락을 잡았고 큰 아이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그림 보러 왔어요? 도혁 씨는 뒤로 손을 돌려 숨겨두었던 선물 가방을 꺼냈습니다. 응,
이건 너희 셋을 위해 준비했어. 그림 잘 그렸다는 얘기 듣고 선물해주고 싶었어. 선물 안에는 아이들마다 맞춤형 스케치북과 색연필 세트, 그리고 도혁 씨가 손수 쓴 짧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색으로 세상을 그리든 난 그걸 응원할 카드마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셋 중 둘째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제야 막내도 경계심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 씨는 도혁 씨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과 약간의 긴장,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느끼고 있었을 것이 도혁 씨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야 정말 사람이 되어온 것을. 그날 미술전 이후 도혁은 마음을 붙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자. 그는 더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씩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행사장 근처 미술학원 주변을 조심스레 맴돌며 마주쳤습니다. 아무 약속 없이 우연을 가장했지만 아이들은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여기 계세요? 막내가 천진난만하게 묻던 날, 도혁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웃었습니다. 조금씩 용기를 얻은 도혁은 세린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랑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세린은 망설이는 듯 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조건 없어야 돼. 그날 이후 도혁은 매주 한 번씩 시간을 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걷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그림 그리는 걸 함께 했습니다. 도혁은 누구보다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둘째가 채소를 안 먹는다는 걸 알자 아이 입맛에 맞게 직접 요리를 연구해봤고, 막내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말을 기억해 어린이용 헬멧과 보호대를 준비해 갔소. 세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쉽게 마음을 주진 않았지만 어느 날 문득 도혁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책임 때문이야? 도혁은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고마워서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혼자 지켜줬다는 게. 그리고 내가 늦게나마 아빠로서의 기회를 다시 얻었다는 게. 그날 밤 도혁은 세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카페에 아이들이 잠든 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하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너랑 살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서야 알겠다.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 끝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도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기대 안 해. 그냥 내가 망가뜨린 거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그래. 그날 이후 도혁은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선물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인사, 아이들 등하원, 함께하기, 생일 케이크 하나 들고 조용히 찾아가는 일들. 시간이 지나고 네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세리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도혁 곁에 바짝 붙어 있었고, 막내는 아예 도혁 무릎에 앉아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우리 세수를 상상하기가 도혁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세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 순간 도혁은 말없이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가 망쳐버렸던 가족이라는 이름, 그 단어가 다시 허락받는 데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가을, 작은 사진관 앞에
5명이 그림자가 겹쳐 있었습니다. 세린이 아이들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었고 도혁은 셔츠 단추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사진 잘 찍히면 치킨 사주는 거야? 새중 장난꾸러기인 둘째가 묻자 도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치킨이야, 기본이지. 아이스크림까지 얹어줄게. 막내는 여전히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첫째는 사진관 유리창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모두 낯설지 않고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사진사는 삼각대를 세우고 조명을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아이들 서로 얼굴 잘 보이게 서주세요. 아버지는 가운데, 어머님은 아이들 뒤쪽 조금만 옆으로요. 도혁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고 세리는 아이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기 전 도혁은 조용히 세린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세린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제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해보자. 세린은 눈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 혼자 말고 함께 잘 살아보자. 찰게 셔터 소리와 함께 그 순간이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진은 얼마 뒤 도혁의 책상에 액자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담긴 작고 소중한 한 장의 사진. 도혁은 지금도 바쁩니다. 새롭게 시작한 건강 가전 사업은 점차 제기도에 오르고 있고 방송 출연은 잦아졌지만 초대석에는 종종 나갑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더는 가족적인 CEO라 불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아이의 아빠, 그리고 한 사람의 남편으로 살고 있는 장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이제 어디서든 소중히 말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날 용서해준 가족이 있다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사진과 함께 시작된 새 인생, 그들의 계절은 그렇게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더는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며